1445년 세종 27년 한양의 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순천 박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조 참판을 지낸 박중선의 딸이 태어난 것입니다. 순천 박씨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진 명문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박씨의 조부는 세종대왕의 측근으로 활약했으며 부친 박중선 역시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와 형조를 거친 청렴한 관료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어린 박씨는 가문의 기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화하고 말씀이 적으며 예의범절에 밝았다고 전해집니다. 순천 박씨 가문은 대대로 여성 교육을 중시했고 박씨 역시 소학과 연려전을 익히며 왕실의 며느리감으로 손색 없는 덕성을 갖추어 갔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박씨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째를 맞이한 세조는 맏아들 도원군을 세자로 책봉하며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세조에게 있어 적통계승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세자의 혼례는 단순한 가례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세자빈 간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실록 3년 7월 기록에는 세자빈을 간택하기 위해 삼간택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초간택에서는 한양과 경기 일대의 사대부 가문 처녀들이 궁궐로 소집되었습니다. 박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박씨는 아버지 박중선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궁궐의 높은 담장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재간택 과정에서 박씨의 품성과 용모가 정희왕후의 눈에 들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용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조심스러우며 사대부 가문의 법도를 잘 익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침내 종간택에서 박씨가 최종 선택되었습니다. 세조는 직접 박씨를 접견한 후 과연 세자의 반려로 부족함이 없다며 만족해했다고 전해집니다. 1457년 9월 28일 창덕궁 도나문 앞은 혼례를 축하하는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씨는 노기홍상의 세자빈 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세조실록과 국조 오례의에 기록된 세자빈 책봉 의식은 엄숙하면서도 화려했습니다. 종묘에 고하는 고유제부터 시작하여 교명과 옥책을 내리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조는 박씨에게 세자궁의 내조를 맡기니 덕을 쌓고 후손을 이어 종묘사직을 받들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정희왕후 역시 새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인수대비전에 따르면 정희왕후는 박씨에게 직접 왕실의 법도와 궁중 예절을 가르쳤으며 세자빈이 몸가짐이 단정하고 말이 적어 마음에 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합니다. 세자 도원군 훗날 의경세자로 추존되는 그는 당시 1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자는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효성이 지극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세조는 세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일찍부터 정사를 참관하게 하며 제왕학을 가르쳤습니다. 신혼 초 세자 부부는 창덕궁 동궁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씨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희왕후에게 문안을 드리고 세조가 편찮으시면 밤새 약을 다리며 걱정하는 모습이 궁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종실록의 부록 기록에는 세자빈 박씨는 시부모를 섬김에 지극한 효성을 다했으며 궁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엄하되 자애로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자빈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왕실의 제례에 참여하고 중궁전의 연회를 돕는 등 궁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자선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세자궁에 곡식을 내어 백성들을 구제하자고 세자에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세조와 정희왕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458년 세조 4년 11월 세자궁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박씨가 첫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4년 11월 3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세자빈 박씨가 원손을 낳으니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종묘에 고하고 백관에게 할애를 받으셨다. 원손의 탄생은 왕실의 큰 경사였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던 세조에게 3대에 걸친 왕위 계승의 확실한 보증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세조는 원손에게 월산군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하늘의 달처럼 밝고 산처럼 우뚝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뜻이었습니다. 산후조리 중에도 박씨는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유모를 두는 것이 관례였지만 박씨는 가능한 한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했습니다. 정희왕후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세조 역시 우리 집안에 훌륭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1월 박씨는 둘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훗날 성종으로 즉위하게 될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세조실록 7년 1월 28일 기록에는 세자빈이 또 아들을 낳으니 전하께서 기뻐하시며 사멸령을 내리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박씨는 이제 왕실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으로 기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출산 후 박씨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몸이 허약해지고 자주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궁중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박씨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후대 문헌인 국조보감에는 세자빈이 산후병으로 고생하셨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1461년 봄 박씨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조실록 7년 3월 기록에는 세자빈의 병환이 위중하여 전하께서 친히 약을 내리시고 기도를 올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명의를 불러 박씨를 치료하게 했고 정희왕후는 밤낮으로 며느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세자 역시 아내의 병세를 걱정하며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세자가 세자빈의 쾌유를 위해 불공을 올리고 싶다고 청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는 조선에서 세자가 불교 의식을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궁중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계유정난의 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정비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사후에 폐출당한 일이 화근이라는 속설이 궁녀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문은 근거 없는 미신이었지만 불안한 궁중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1461년 세조 7년 4월 박씨의 상태는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세조실록 4월 13일 기록은 간략하지만 비통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자빈 박씨가 흥서하시니 전하께서 애통해하시며 조회를 정지하고 5일간 거해하셨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박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 불과 4년 두 아들을 낳고 산후병으로 쓰러진 지 불과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조는 며느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순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장은 문체가 아름답다는 뜻이고 순은 순종하고 온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조가 며느리의 덕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 시호였습니다. 장례는 왕실의 예법에 따라 정중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씨의 묘는 경기도 고양 지역에 조성되었으며 후일 이곳이 공릉으로 불리게 됩니다. 세자는 아내의 빈소를 떠나지 못했고 두 어린 아들 월산군과 자을산군은 할머니 정희왕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안정적인 계승 구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조선 왕실을 휘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세자궁의 시간은 이렇게 너무나 짧게 끝이 났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불안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충실했던 세자빈으로서의 삶 그리고 요절. 박씨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얼마나 극적인 부침을 겪게 될지를. 왕실의 희망이었던 세자빈 박씨의 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순빈 박씨가 세상을 떠난 후 창덕궁 동궁전은 깊은 상실감에 잠겼습니다. 세자 도원군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세조실록 7년 5월 기록에는 세자께서 빈소를 떠나지 않으시고 곡을 그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여러 차례 위로하시고 정사를 돌보실 것을 권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자는 아내의 사무제가 끝난 후에야 겨우 정무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총명함과 활기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자의 건강을 걱정했고 세조 역시 아들의 상심이 지나침을 염려했습니다. 정희왕후는 두 어린 손자를 데리고 와 세자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세자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자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461년 여름 한양에는 전염병이 돌았고 세자도 병에 걸렸습니다. 세조실록 7년 7월 기록은 세자께서 병환이 있으시어 약을 올렸다고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졌지만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전국의 명의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내위원 의관들이 밤낮으로 세자를 돌보았고 궁중에서는 세자의 쾌유를 비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왕후는 며느리를 잃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아들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중궁께서 세자의 병환으로 음식을 들지 않으시고 밤새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461년 9월 2일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자 도원군이 20살의 나이로 창덕궁 동궁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세조실록 7년 9월 2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세자가 동궁에서 홍서하시니 전하께서 통곡하시며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라고 하셨다. 백관이 모두 애통해하며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다. 세조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토록 공들여 키운 맏아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스러워 세조의 자랑이었고 신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종실록의 부록 기록에는 의경세자께서는 학문을 좋아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일찍이 정사를 보좌하여 전하의 신임이 두터우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아들에게 의경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의는 덕이 크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경은 공경하고 삼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의경세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장례는 왕실의 최고 예우로 치러졌으며 세자의 묘는 경기도 고양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훗날 경릉으로 불리게 됩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왕실 계승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세조의 적장자가 사망함으로써 정통 계승 라인이 끊긴 것입니다. 세조실록 7년 9월 기록들을 보면 조정에서는 후사 문제를 놓고 긴급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에게는 의경세자 외에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해양대군, 셋째 아들 익양군 등이었습니다.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기록을 종합하면 세조는 고심 끝에 둘째 아들 해양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61년 9월 7일 세조는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세조실록은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으시니 백관이 표를 올려 할애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해양대군은 당시 18살로 형인 의경세자만큼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이미 두 아들, 즉 원손 월산군과 자을산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적장자 계승 원칙에 따르면 세자가 사망했을 경우 세자의 장남인 원손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세조실록 9월 기록에는 일부 신하들이 원손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월산군은 당시 겨우 3살에 불과했습니다. 세조 자신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원손을 세자로 삼을 경우 자신이 죽은 후 어린 왕이 즉위하게 되고 이는 왕실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정국에서 세조는 성인이 된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조보감의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원손이 아직 어리니 먼저 해양대군이 왕위를 이어받고 원손이 자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임시 방편적 결정이었지만 훗날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의경세자와 장순빈 박씨의 죽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두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월산군은 3살, 자을산군은 겨우 돌이 지난 나이였습니다. 한 해도 안 되는 기간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성종실록의 부록 기록과 연려실 기술 등의 문헌을 보면 두 왕손은 할머니 정희왕후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며느리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자들만은 잘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두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대왕 대비정 희왕후께서 월산군과 자을산군을 친히 양육하시며 글과 예법을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정희왕후는 두 손자가 왕실의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둘째 손자 자을산군의 총명함을 일찍부터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세조 역시 손자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세조실록 곳곳에는 세조가 월산군과 자을산군을 궁중으로 불러 격려하고 학문을 점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조는 두 손자에게 너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더욱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 나라에 보답해야 한다고 훈계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처지는 미묘했습니다. 해양대군이 세자로 책봉되면서 월산군과 자을산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종실록 기록을 보면 해양대군이 세자가 된 후에도 세조는 두 손자를 각별히 대우했지만 궁중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조는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조실록 후반부 기록들은 세조의 병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468년 세조 14년 세조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정사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창덕궁 수강제에서 승하했습니다. 예종실록 즉위년 9월 기록은 세조대왕께서 수강제에서 승하하시니 수 52세, 제위 14년이었다고 전합니다. 세조의 죽음으로 해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8대 왕 예종입니다. 예종은 즉위 후 형 의경세자를 더욱 극진히 추모했습니다. 예종실록 원년 기록에는 전 세자의 묘소인 경릉을 정비하고 제사를 정성껏 올리도록 하라는 전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종은 형의 두 아들, 즉 조카 월산군과 자을산군도 각별히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재위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예종은 즉위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인 1469년 11월 28일 20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예종실록 1년 11월 28일 기록은 임금께서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하시니 재위 1년 2개월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종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조정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겨우 4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기록을 보면 대신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후계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469년 11월 창덕궁 빈전에서는 긴박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희왕후를 중심으로 한 왕실 어른들과 대신들이 모여 차기 왕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기록에 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좌의정 한명회, 영의정 신숙주 등 원로 대신들은 제한대군께서 나이가 어리시니 왕실의 안정을 위해서는 나이가 든 종친을 모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었습니다. 자을산군은 당시 13살로 제한대군보다 9살이나 많았습니다. 더구나 의경세자의 아들로서 정통성도 강했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정희왕후는 자을산군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의경세자의 적자로서 왕위를 이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적극 지지했습니다. 결국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승하한 바로 그날 자을산군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 기록은 자을산군이 인정전에서 즉위하시니 대왕대비께서 수렴 청정하시기로 하였다고 전합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성종의 즉위는 극적인 역전이었습니다. 8년 전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었을 때 숙부 해양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왕위와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자을산군이 이제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의경세자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왕위에 올랐을 것이고 성종은 세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종의 즉위는 뒤늦게 이루어진 정통 회복이었습니다. 성종은 어머니 장순빈 박씨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겨우 돌이 지났을 때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성종이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희왕후와 궁중 원로들은 성종에게 장순빈의 덕행과 효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성종께서 어려서 할머니 대왕대비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대왕대비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효성스러운 분이셨다. 내가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성종은 일찍 어머니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성종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경릉아버지 의경세자의 묘과 공릉어머니 장순빈의 묘에 전배하고 통곡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머니 장순빈은 여전히 빈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의 생모이지만 왕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이 문제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를 왕후로 추존하는 것, 그것이 성종의 오랜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예법 체계, 신하들의 반대, 그리고 수렴청정을 하는 정희왕후와의 미묘한 정치적 균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성종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께 마땅한 지위를 돌려드리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품은 채 의경세자와 장순빈 박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비극의 연쇄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고아가 된 두 왕손 중 둘째가 왕위에 오르면서 죽은 어머니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랑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1469년 11월 13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성종은 곧바로 정사를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성종실록 즉위년 기록에는 대왕대비 정희왕후께서 수렴청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희왕후는 남편 세조를 도와 계유정난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온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수렴 청정 초기 성종은 할머니의 그늘 아래서 제왕학을 익혔습니다. 매일 새벽 경연에 참석하고 대신들의 계를 받으며 조정의 운영 방식을 배워나갔습니다. 성종실록 1년에서 6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정희왕후가 발념 뒤에서 정사를 듣는 것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종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군주였습니다. 성종실록 곳곳에는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경서를 토론하고 역사서를 읽으며 통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종은 일찍 부모를 여윈 자신의 처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정치적으로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1471년 성종 2년 성종은 처음으로 생부모의 추존 문제를 꺼냈습니다. 성종실록 2년 3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경연에서 선대의 예를 살펴 아버지 의경세자를 추존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영의정 신숙주는 전례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정희왕후 역시 아직 이른 일이라며 보류했습니다. 성종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다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매년 한식과 추석에는 빠짐없이 경릉아버지의 묘과 공릉어머니의 묘를 찾아 참배했고 성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능소에서 통곡하시며 효성이 지극하셨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성종이 부모의 추존을 추진한 배경에는 단순한 효심만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숙부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예종의 양자가 되어 왕통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으로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생부 의경세자에게서 직접 이어받았음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성종실록 3년부터 5년 사이의 기록을 보면 성종이 점차 정치적 기반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473년 성종 4년 성종은 훈구 대신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면서도 젊은 살인파 신하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직, 정여창 등 살인의 중심 인물들이 이 시기에 조정에 진출했습니다. 1475년 성종 6년 정희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성종실록 6년 11월 20일 기록은 대왕 대비께서 임금께서 이미 장성하셨으니 친정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렴청정을 그만두셨다고 전합니다. 이제 20살이 된 성종은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성종이 가장 먼저 추진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추존이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1월 기록에는 성종이 대신들을 불러 짐이 왕위에 오른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아직 선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선비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승하지 못했으니 이는 불효의 극치이다. 경들은 예법을 상고하여 방도를 마련하라고 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신들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영의정 정창손, 좌의정 한명회 등은 중국 역대 왕조의 예를 살펴보면 왕의 생부를 추존한 사례가 많다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성종실록 7년 2월 기록에는 예조에서 올린 계문이 상세히 실려 있는데 한나라 광무제가 생부를 남정왕으로 추존했고 송나라 인종이 생부를 농왕으로 추존했다는 전례를 들며 의경세자의 추존이 예법에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475년 성종 6년 길고 긴 논의 끝에 마침내 추존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경세자를 어떤 지위로 추존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부인 장순빈 박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종실록 6년 12월 기록을 보면 예조와 대신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의경세자께서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셨으니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예조판서 이극배는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셨으니 전하의 생부는 마땅히 왕으로 추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후자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1476년 성종 7년 2월 12일 마침내 역사적인 교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2월 12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고 묘호를 올렸다. 시호는 회관이며 능호는 경능으로 하였다. 덕종이라는 묘호는 의경세자의 덕성을 기리는 의미였습니다. 덕자는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을 상징했고 종자는 왕의 계보에 올랐음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사후에 조선의 정식 임금으로 추존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부인 장순빈 박씨의 지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2월 기록에는 덕종을 추존하니 빈의 호칭도 마땅히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성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476년 성종 7년 3월 8일 성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3월 8일 기록은 덕종의 빈 박씨를 왕으로 추존하여 장순왕후라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순빈에서 장순왕후로 사망한 지 15년 만에 박씨는 마침내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시호는 그대로 장순을 유지했지만 빈에서 왕후로 격상된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조정백관이 표를 올려 경하드렸으며 종묘에 고유제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존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종실록 7년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보수적인 신하들의 반대 의견도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원 이승소는 상소를 올려 선왕의 빈을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경세자께서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셨으므로 그 부인 역시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성종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하더라도 이는 예종을 계승한 것이지 직접 의경세자를 계승한 것이 아닙니다. 성종실록 7년 3월 15일 기록에는 성종이 이승소의 상소에 대해 직접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짐이 비록 예종을 계승했으나 짐의 몸은 덕종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생부모를 추승하는 것이 어찌 불효이겠는가? 경의 말은 지나치게 예법에만 얽매인 것이니 따를 수 없다. 성종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반대파들은 더 이상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정희왕후도 손자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대왕 대비께서 의경세자는 나의 아들이고 장순빈은 나의 며느리였다. 그들을 추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1476년 4월 추존 의례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경능에는 덕종의 신의를 모시는 제례가 거행되었고 공능에는 장순왕후의 신의가 모셔졌습니다. 성종실록 7년 4월 기록에는 경능과 공능에서 추존 고유제를 올리니 임금께서 친히 참배하시고 통곡하셨다고 전합니다. 성종은 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성종은 어머니, 이제야 마땅한 자리를 되찾아드렸습니다. 자식이 불효하여 이제야 이 일을 이루었으니 용서해 주소서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장순왕후로 추존되면서 그녀의 묘소도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원래 경기도 고양 지역에 있던 박씨의 묘는 비교적 소박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왕후로 추존되면서 능으로 격상되어야 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5월 기록에는 공능의 능침을 왕후의 예법에 맞게 정비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능침의 성물들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정자각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홍살문과 판이도 왕후의 예법에 맞게 조성되었습니다. 국조 오례의와 국조 상례보편의 기록을 참고하면 왕후릉의 성물 배치는 왕릉과 거의 동일한 규모였습니다.
문석인, 무석인, 석마, 석양, 석호 등이 능침 주위에 배치되었고 장명등도 설치되었습니다. 성종은 공릉 정비 과정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성종실록 7년 6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공릉 조성 현장을 친히 방문하시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종은 어머니의 능이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조성되기를 바랐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1476년 8월 공릉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종실록 7년 8월 21일 기록은 공릉 정비가 끝나 낙성제를 올렸다고 전합니다. 성종은 다시 한번 능소를 찾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공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식 왕후릉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성종의 추존 사업은 분명 진심 어린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교한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생부모를 추존함으로써 성종은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예종의 양자가 아니라 덕종의 적자로서 왕위를 계승했다는 명분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또한 정희왕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수렴 청정을 거두었다고는 하나 정희왕후는 여전히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생모 장순왕후를 추존함으로써 정희왕후와는 또 다른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성종실록 8년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성종이 공릉에 자주 참배하고 장순왕후를 위한 제례를 정성껏 올리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효도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강화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대신들이 성종의 효심을 칭송하는 상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전하께서 선왕과 선우덕종과 장순왕후를 추승하시니 이는 성효의 극치입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칭송은 성종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476년 장순왕후의 추존으로 죽은 지 15년 만에 박씨는 마침내 조선의 정식 왕후가 되었습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간 세자빈 두 아들을 남기고 요절한 어머니, 그리고 이제 왕후로 추존된 여인. 박씨의 영혼은 공릉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종 사후 그녀의 운명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권력의 교체와 함께 죽은 자의 지위마저 정치적 도구가 되는 비극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1494년 성종 25년 12월 24일 조선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던 성종이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연산군일기 즉위년 12월 24일 기록은 성종대왕께서 환경전에서 승하하시니 수 38세, 제위 25년이었다고 전합니다. 성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맏아들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일기 즉위년 12월 기록에는 세자가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시니 대왕 대비인 수대비께서 수렴 청정하시기로 하였다고 나옵니다. 당시 연산군은 20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세자 시절부터 변덕스럽고 잔인한 성격으로 궁중에서 우려를 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생모는 윤씨였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폐비가 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성종실록 10년 기록에 따르면 1479년 성종은 왕비 윤씨를 질투와 악행을 이유로 폐출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윤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장 과정에서 생모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궁중에서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연산군은 계모인 정현왕후를 어머니로 알고 자랐습니다. 연산군일기 즉위 초기 기록들을 보면 연산군이 즉위 직후에도 생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우연한 계기로 생모가 패비윤 씨였으며 사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윤사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생모의 일을 아시고 크게 통곡하시며 분노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모의 죽음을 알게 된 연산군은 복수에 불타올랐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화 중 하나인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윤사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은 피로 얼룩진 숙청의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먼저 생모 윤 씨의 패출과 사사에 관련된 인물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들, 윤 씨의 패출을 주장했던 대신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윤사월 15일 기록에는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선왕 성종의 후궁 중 선비 패비 윤 씨를 모함한 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고 하셨다고 나옵니다.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숙의 정난정 등이 제일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문을 받고 사사되었으며 그 가족들도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윤 씨의 패출에 찬성했던 대신들도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참시관을 파헤쳐 시신을 베는 형벌을 당했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5월 기록을 보면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윤필상, 어세겸, 권주 등 성종시대의 원로 대신들이 부관참시당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종시대의 정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듯 했습니다. 인수 대비 성종의 어머니 정희왕후도 연산군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6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대왕 대비께 할머니께서도 선비의 일에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따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수 대비는 손자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끼며 궁중에서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사화의 피바람이 일단락된 후 연산군은 생모 윤 씨의 복위를 추진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7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선비윤 씨는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패출되었으니 마땅히 왕으로 복위시켜야 한다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하들은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대신들이 처형되거나 귀양간 상황에서 연산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8월 3일 연산군은 패비윤 씨를 재헌왕후로 추존하는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8월 3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윤 씨를 재헌왕후로 추존하고 능호를 회릉이라 하였다. 종묘의 신의를 모시고 성종의 정비로 삼았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정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현왕후 윤씨 파평 윤씨였습니다. 정현왕후는 성종의 계비로 책봉되어 왕후로서 일생을 살았고 1498년 성종 29년에 승하하여 이미 종묘의 신의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8월 기록에는 임금께서 재헌왕후를 정비로 하고 정현왕후는 계비로 한다는 전교를 내리셨다고 나옵니다. 한 왕에게 2명의 왕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예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재헌왕후를 성종의 정비로 만들면서 연산군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성종의 생모인 장순왕후 박씨의 존재였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8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이 왕실의 위계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연산군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그는 장순왕후 박씨가 왕후로 추존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9월 기록에는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장순빈이 왕으로 추존된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산군이 내세운 명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경 세자덕종가 생전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으니 그 부인 박씨도 왕후가 될 수 없다. 박씨는 세자빈의 지위에 머물러야 마땅하다. 성종이 박씨를 왕후로 추존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논리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연산군 자신도 방금 전에 왕이 되지 못한 패비 윤씨를 왕후로 추존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도 이 모순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9월 15일 기록에는 좌의정 유순이 조심스럽게 장순왕후의 추존은 선왕 성종께서 하신 일이니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께서 노하시며 물리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10월 3일 연산군은 마침내 충격적인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3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장순왕후 박씨의 시호를 삭탈하고 장순빈으로 강등하였다. 능호 공릉도 빈의 묘로 격하하였다. 왕후에서 다시 빈으로. 20여 년 동안 지켜온 왕후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8일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전교하시기를 장순빈 박씨는 세자빈으로서의 덕이 없었고 아들을 제대로 낳지 못했으니 빈의 지위도 박탈하여 패비로 삼는다고 하셨다. 패비 박씨. 이것이 장순왕후의 새로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왕후에서 빈으로, 빈에서 패비로. 죽은 지 43년이 지난 박씨는 두 단계나 격하되어 가장 치욕적인 지위로 추락했습니다. 연산군의 논리는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기록을 보면 연산군은 박씨가 원손 월산대군과 자을산군을 낳았지만 원손은 왕이 되지 못했으니 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을산군이 왕이 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억지 논리였습니다. 공릉에 대한 조치도 가혹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기록에는 공릉의 정자각을 철거하고 성물을 줄이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왕후릉의 위엄을 갖추었던 공릉은 패비의 묘로 격하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종묘에서도 장순왕후의 신의가 강등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0월 15일 기록은 종묘에 모셔진 장순왕후의 신의를 패비 박씨로 고쳐 쓰고 덕종의 신주 옆에서 물러나게 하였다고 전합니다. 죽어서도 남편 덕종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이 장순왕후를 패비로 강등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예법과 정통성 문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생모 재헌왕 후패비 윤씨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1월 기록을 분석해보면 연산군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연산군은 재헌왕후를 성종의 유일한 정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에게는 이미 정현왕후라는 정비가 있었고 게다가 생모 장순왕후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장순왕후를 패비로 만들므로써 재헌왕후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이려 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1월 20일 기록에는 임금께서 재헌왕후야말로 진정한 성종의 정비이며 나의 생모이시다. 다른 어떤 왕후나 빈도 재헌왕후보다 높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또한 성종시대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이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 중 하나가 생부모인 덕종과 장순왕후의 추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을 무너뜨림으로써 성종시대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 10년 12월 기록에는 연산군이 성종의 능인 설릉을 참배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재헌왕후를 버리셨으니 불효하셨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순왕후의 폐출 조치에 대해 조정 신하들은 거의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갑차사화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연산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일부 용기 있는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간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원 이세필은 상소를 올려 장순왕후의 추조는 선왕 성종의 효심에서 나온 것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반응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10월 12일 기록은 임금께서 이세필을 국문하라 명하시고 선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이세필은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갔으며 다른 신하들은 더욱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중에서도 아무도 감히 연산군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미 연산군에게 실망한 상태였고 1504년 연산군 10년 12월 인수대비는 병으로 승하했습니다. 연산군일기 10년 12월 20일 기록은 대왕 대비께서 수강궁에서 승하하시니 수 73세였다고 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인수대비가 손자의 광기에 충격을 받아 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1506년 연산군 12년에는 무오사화보다 더 큰 규모의 숙청이 일어났고 수많은 살인파 학자들과 대신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후반부는 폭정과 향락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순왕후 박씨는 이렇게 패비로 강등되어 치욕 속에 남겨졌습니다. 생전에 17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간 그녀는 죽은 후 43년이 지나 다시 한번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세자빈에서 왕후로 그리고 다시 패비로. 박 씨의 지위는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폭정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과 신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조선은 또 다른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변 속에서 패비 박 씨의 운명도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506년 연산군 12년 조선은 폭정의 나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날로 심해져 갔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산군 일기 12년 기록들을 보면 연산군이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을 대규모로 뽑아들이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아 사냥터로 만들고 간언하는 신하들을 잔혹하게 처형하는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조정의 원로 대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기록에 따르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의 공신들이 비밀리에 모여 연산군을 폐위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역사적인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2일 기록은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전합니다. 박원종, 성희안 등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맞이하여 왕으로 추대하였다. 연산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폐위되었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2일 기록에는 연산군을 교동으로 귀양 보내고 군으로 강등하였다고 나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아닌 군으로 폐위된 군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은 2달 후인 11월 6일 귀양지에서 31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진성대군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니 그가 바로 조선 제11대 왕 중종입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2일 기록은 진성대군이 인정전에서 즉위하시니 백관이 할애하였다고 전합니다. 중종의 즉위와 함께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종 반정 세력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연산군 시대의 폭정을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이 내린 부당한 조치들을 하나씩 되돌리는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갑자사화와 무오사화로 억울하게 죽거나 유배당한 신하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15일 기록에는 갑자사화로 화를 입은 신하들의 관작을 회복하고 자손들을 등용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김종직, 정여창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의 신원이 회복되었고 부관참시를 당한 이들의 명예도 되찾아졌습니다. 연산군이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토지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9월 20일 기록에는 연산군이 사냥터로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집을 헐고 토지를 빼앗은 것을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궁중으로 강제로 끌려온 기녀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왕실 위계 질서의 복구였습니다. 연산군은 생모 패비윤 씨를 제헌왕후로 추존하고 성종의 정비로 만들었지만 이는 조선의 예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조치였습니다. 중종실록 즉위년 10월 기록을 보면 신하들이 제헌왕후의 추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하게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 원년 10월 8일 중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0월 8일 기록은 제헌왕후의 시호를 삭탈하고 다시 패비윤 씨로 강등하였다고 전합니다. 연산군이 생모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했던 추조는 완전히 무효화되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다시 패비로 돌아갔고 성종의 정비는 정현왕후로 확정되었습니다. 제헌왕후 추존이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장순왕후의 지위 문제도 재론되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0월 기록을 보면 예조와 대신들이 긴급 회의를 열어 장순왕후 박씨의 지위 회복 문제를 논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정 유수는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순왕후는 성종의 생모이시며 성종께서 효심으로 추존하신 분입니다. 연산군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패비로 강등시킨 것은 대형 무도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장순왕후의 시호를 회복하고 왕후의 예우를 되찾아드려야 합니다. 중종실록 원년 10월 12일 기록에 이 내용이 상세히 나옵니다. 좌의정 박원종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성종대왕께서는 평생 생모 장순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공릉을 자주 참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조부 성종의 효심을 짓밟고 증조 모장 순왕후를 패비로 만든 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즉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중종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중종은 성종의 아들이자 장순왕후의 손자였습니다.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506년 중종 원년 10월 15일 중종은 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0월 15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패비 박씨를 다시 장순왕후로 복위시키고 능호를 공릉으로 회복하였다. 종묘의 신의를 다시 모시고 덕종의 정비로 삼았다. 2년 만에 장순왕후는 다시 왕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패비에서 왕후로 연산군에 의해 빼앗겼던 모든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중종실록 원년 10월 기록에는 조정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며 성종의 효심이 마침내 회복되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순왕후의 복위와 함께 공릉도 다시 정비되어야 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 철거되거나 훼손된 성물들과 정자각을 복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1월 기록에는 공릉의 정자각을 다시 세우고 성물을 보수하라는 전교가 내려졌습니다. 중종은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중종실록 원년 11월 20일 기록에는 임금께서 공릉 복구 현장을 친히 방문하시어 공사를 독려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종은 할머니의 능이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복구되기를 바랐습니다. 1507년 중종 2년 2월 공릉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종실록 2년 2월 8일 기록은 공릉 복구 공사가 끝나 낙성제를 올렸다고 전합니다. 정자각은 웅장하게 다시 세워졌고 문석인과 무석인,
성마와 석양, 석호 등의 성물들이 왕후릉에 걸맞게 배치되었습니다. 장명등도 새로 설치되어 밤에도 능침을 밝혔습니다. 종묘에서도 장순왕후의 신의가 정식으로 복이되었습니다. 중종실록 2년 2월 15일 기록에는 종묘에 장순왕후의 신주를 다시 모시고 덕종의 신주 옆에 봉안하였다고 나옵니다. 연산군 때 물러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중종실록 2년 3월 기록을 보면 중종이 직접 공릉에 참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께서 공릉에 전배하고 제문을 올리시며 할머니께서 부당하게 폐위되었다가 이제야 복이 되셨으니 손자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라고 하시며 통곡하셨다. 장순왕후 박씨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1445년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1457년 13살의 나이로 세자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순조로운 왕실 생활을 시작했지만 1461년 17살의 나이로 산후병으로 요절했습니다. 그녀의 생은 겨우 17년이었고 세자빈으로서의 삶은 불과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후 15년이 지난 1476년 아들 성종에 의해 장순왕후로 추존되었습니다. 세자빈에서 왕후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4년 손자 연산군에 의해 폐비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왕후에서 빈으로, 빈에서 폐비로 2단계나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 중종 반정 후 다시 장순왕후로 복이 되었습니다. 폐비에서 왕후로 격동의 지위 변화를 겪은 끝에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중종실록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장순왕후의 지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대 왕들은 공릉을 존중했고 제사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성종의 생모로서 덕종의 정비로서 장순왕후의 위치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장순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조선 전기 왕실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경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정치적 야망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품으로 세자빈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후 그녀의 지위는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성종은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녀를 왕후로 추존했고 연산군은 생모를 복권하기 위해 그녀를 폐비로 강등시켰으며 중종은 연산군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그녀를 다시 왕후로 복위시켰습니다. 중종실록 2년 3월 기록에는 의미심장한 논평이 나옵니다. 대사원 김정국이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순왕후의 일을 보면 죽은 자의 명예조차 산 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후세의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왕과 신하는 죽은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합니다. 장순왕후의 묘 공릉은 현재까지도 경기도 고양시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들과 함께 그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7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사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후와 폐비를 오가며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 조선의 역사책들은 장순왕후를 기록할 때 대부분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스러웠다고 평가합니다.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모두 그녀 개인의 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순환은 그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권력자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1506년 복위 이후 장순왕후는 더 이상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을 살펴보면 역대 왕들이 공릉을 참배하고 제사를 올리는 기록이 꾸준히 나타납니다. 성종의 후손들은 증조 할머니를 잊지 않았고 그녀를 정성껏 추모했습니다. 공릉은 오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 속에서도 보존되었고 조선 후기에도 계속 관리되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의 기록들을 보면 역대 왕들이 공릉의 수리와 관리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릉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능침의 성물들과 정자각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장순왕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선시대 권력의 무게와 한 여인의 비운을 생각해 봅니다. 장순왕후 박씨. 세자빈에서 왕후로, 왕후에서 패비로, 다시 패비에서 왕후로. 그 어떤 조선 왕실 인물도 겪지 않은 극적인 지위 변화를 경험한 여인. 하지만 그 모든 경랑을 넘어 그녀는 이제 공릉의 고요한 언덕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17년의 짧은 생애, 하지만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억되는 이름. 장순왕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권력의 허망함과 인간 존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공릉의 언덕에는 새싹이 돋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왕조는 바뀌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그리고 한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울림과 함께